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2기 MC 김은섭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김미루입니다. 나비효과 1기 MC 안재인, 이수진 양에 이어 저희가 나비효과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인 만큼 의미가 남다른 것 같네요. 네, 저도 1기 MC분들처럼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5월의 나비효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와 첫 시작을 함께 하실 멘토님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무역 전문 주간지 기자 정현선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부터 연예인,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여 명이 넘는 멘토들과 함께 만나 인터뷰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럼 멘토님을 모셔봐야겠죠? 멘토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선 멘토님. 그럼 저희는 멘토님의 강연 후 다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선 기자입니다. 기자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신문, 잡지, 방송 따위의 시를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무역 전문 기자입니다. 수출입, 물류,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만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순위가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데요. 그 해에 우리나라가 무역 9위를 차지를 했고 이제 작년에는 이탈리아를 꺾고 이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팔아먹을 게 없어서 오줌과 돼지털을 이게 팔아야 될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공중 화장실을 보면은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오줌에 그 사람의 오줌에 그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화학 처리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외화를 받고 판 거죠. 그런 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됐습니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런 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다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이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10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격차를 조금 줄여보고 싶었어요. 8위와 102위라는 이런 격차를 줄여보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제가 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멘토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멘토의 자격은 없어요. 제가 앞으로도 자격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멘토라고 부르는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비공식 기록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고 정해봤는데 이건 그냥 빨리 제목 좀 알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만든 거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뻘짓에 관한 짧은 필름입니다. 뻘짓,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여기서 뻘은 그 갯벌이 아니라 허튼, 아무 쓸모없는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뻘짓이라는 단어를 비공식 기록이라는 단어로 약간 순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이 공식적이라는 말이 국가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또는 그런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비공식적은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고 사사로운 또는 그런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것들로는 기네스북이 있겠죠.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토익,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점수, 그리고 학점, NBA, 메이저리그 이런 야구 선수들의 기록 이런 것도 다 공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적인 게 숫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대학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사람들은 이 공식적인 거에 맹목적으로 아주 막연하게 그냥 신뢰하고 이렇게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이 공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적어온 게 있는데 잠깐 보고 읽겠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책 1000권 읽기, 1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 쓰기, 학교 축제 때 장기자랑으로 상 받아보기, 외국인 친구 사귀어보기,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한테 고백해보기, 마라톤 완주해보기, 단편 영화 감독 되어보기, 쇼핑몰 운영해보기, 아이들 선생님 되어주기, 책 기증하기, 여행하기, 엄청난 각도의 얼짱 사진 찍어보기, 축구 대회 우승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축구 대회 우승해보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가 대학생활 동안 이뤄냈던 것들인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제 비공식 기록들인 셈이죠. 근데 제가 반면에 갖고 있는 공식적인 기록들은 뭐 자격증 몇 개, 학점, 뭐 성적표, 졸업장 뭐 이런 게 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로 제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공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숫자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력서에 적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적는데, 그동안 전부 이력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나 기업들도 자기소개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놈이 얼마나 괜찮은 뻘짓을 했는지, 얼마나 재밌는 놈인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말도 이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뭐 비공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공식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구공인데요. 농구공을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올록볼록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울퉁불퉁한데, 제 고3 때 딱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제 피부가 이렇게 농구공 같았습니다.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게 수두였던 거죠. 수두는 이제 성인이 걸리면은 소아보다 사망 확률이 15배나 더 높아지는 전염병 같은 건데요. 고3이다 보니까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되게 낮아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뒀더니 그게 좀 심해졌고 한 달간 거의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쩌지? 살더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휴학을, 아니 1년을 더 보내고 다음 연도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주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학교에 정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막상 이제 다시 완치가 되고 학교를 가서 처음 본 시험이 2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그때 공부를 하니까 반에서 1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간절함이 생겨서 모든 일에 좀 열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연통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철로 된 어떤 굴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졸업하기 전에 봉사 동아리에서 이제 벽화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가 이런 벽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평평하고 고른 벽을 받아도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저는 이렇게 연통이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후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 지저분했던 벽이 이렇게 예쁜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멈춰서 사진을 찍어가고,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저는 제가 읽었던 책 1000권보다 훨씬 이 경험이 더 소중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 표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영국의 시인인데 프랜시스 콜스라는 사람이 운명의 여신이 당신에게 나쁜 카드를 주었는가? 그렇다면 지혜를 발휘하여 이겨라.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내가 가진 나쁜 카드, 나쁜 패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직도
아직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트라우마로 되게 남아있던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9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90년도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고 5남 1녀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일로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같이 가자고 이제 저의 손을 붙잡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제 고향이 목포인데 그 터미널 옆에 길다란 그런 갈대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내리시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보자기를 두고 왔다고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저녁까지 캄캄해질 때까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오시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캄캄해지니까 어머니가 저 멀리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제 앞에 서더니 그냥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리고 너를 여기에 두고 가면은 다른 아주머니가 너를 데려갈 줄 알았다. 그러면은 네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쁜 옷도 많이 입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가 좀 다른 생각을 하셨구나.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이 제가 두 분 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이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학창 시절 내내 항상 뭔가 의기소침해 있고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알기도 전에 느껴버린 그 버림받음이란 단어의 뜻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저를 참 괴롭혔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아직도 조금 힘들기도 한데요. 나쁜 카드를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은 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다른 결정을 해준 덕분에, 저를 다시 데리러 와준 덕분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조금 더 나은 곳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무역 기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역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이 이유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데는 무역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이제 어머니 앞에서 어깨를 좀 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일,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까지 제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이제 꿈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새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키위새는 날개가 없는 새로 유명한데요. 이 키위새가 사는 곳에는 이런 천적도 없고 먹이도 풍부해서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런 힘들게 먹이를 구할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날개가 퇴화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생이 이런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꿈을 이게 누가 꿈에 대해서 뭔지 물어보면은 그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비공식 기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공식 기록들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잠깐 비춰봤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거예요. 이제 인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들의 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공식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식과 비공식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전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튼튼한 글을 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뻘짓을 해 나갈 거예요. 뭔가 끄적거리는 뻘짓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도 뭐 기타를 튕기든 아니면은 낙서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뻘짓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금 있게 한 거는 결국 책을 읽고 일기를 썼던 그런 뻘짓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뻘짓은 뻘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비공식 신기록들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선 멘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뻘짓하는 기자 정영선 기자입니다. 네. 멘토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친구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꼭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지금 무역 전문 기자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업하고 지금 강연하신 분야하고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꿈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제 무역과 꿈을 이제 말을 해보자면은 정말 공통점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두 개는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 개가 정말 닮은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역을 택하게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사회생활 초년기에 모두 각자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멘토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살다 보면은 항상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 때마다 전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꿈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힘들 때마다 뭐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항상 이런 거를 통해서 영감을 얻으려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사실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저희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만 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꿈을 가져본 게 몇 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하고 듣고 배울 시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졸업과 동시에 그리고 입학과 동시에 꿈을 결정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둘러보는 느낌으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뭔가 뭔가 뚜렷한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정했다고 해도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 꿈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그런 확신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이라는 책이 보면 이 장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애물이 사람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그 간절함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그 책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장애물이 닥칠 때마다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꿈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원해? 이래도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예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걸리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길을 가면 되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장애물은 꼭 필요한 거다. 장애물. 그쵸? 네. 그럼 이거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의대를 가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라는 분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밀려날까 봐 두렵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찾았다는 데는 되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싫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성질의 것들은 사실 뭐 30초 만에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들의 성질의 것인데 너무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가 돼야 하는 이유? 그런 이유를 스스로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어렸을 때 왜 의사를 꿈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의사분들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분한테도 이제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멘토님은 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열정하고 흥미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현실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제약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꿈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 꿈과 진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자문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들 있잖아요. 먹을 걸로 치면은 어떤 걸 가장 먹고 싶었는지, 뭐 이런 것들. 책으로 보면 어떤 문장에 내가 꽂혔었는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꾸 파헤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멘토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기자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무역이라는 그 생소한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전공이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1학년은 학부제입니다. 이제 학과제가 아니라 학부제인데, 학부제는 이제 너무 지금 당장 결정하기 힘들 때 비슷한 계열의 과목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 뭐 이런 말인데, 저는 이제 무역학을 일단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자가 된 데는 일단 책을 읽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책을 그냥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고 이렇게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글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자가 주는 매력이 뭐냐면은 어떤 뭔가 논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도 기자가 하는 역할이지만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도 기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정말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이 진실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정보들을 알려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기자 일을 하니까 어떤 다른 해외의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떤 품목을 수입을 금지를 한다. 그리고 관세율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해당 그 일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귀중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뿌듯하죠. 그렇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는 또 제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무역 전문 기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기자라는 직업이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나 그러셨던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기 축구회를 나가기도 하는데 뭐 축구공만 봐도 아직도 아쉽기도 해요. 아 그때 내가 축구를 더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때는 키가 작아서 그냥 축구를 포기했는데 지금 메시를 보고 좀 후회를 해요. 아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일단 기자가 되게 좋기는 한데 뭐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죠. 야근을 되게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인쇄를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수가 발생하거나 오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애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기자 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자의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기자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많은 멘토님들이랑 만나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네, 그런 게 하나 있는지. 글쎄요, 아까 제가 마지막 멘트로 했던 말인데요. 그 영화 감독 이원중 감독님이랑 그 영화 감독 지망생을 같이 동시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화 감독 지망생 친구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너무 빨리 뭔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만약에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너희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행복한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아무것도 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또래 친구들 만나면은 이런 비슷한 말을 해주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나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아, 그래도 좀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뻘짓을 많이 하셨다고 대학생 할 때 뻘짓 하신 거를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쭉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애에게 고백해보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백이긴 한데 그게 조금 소극적인 고백이죠. 이제 그 소극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저는 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지로 고백을 했는데 이제 6학년 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5학년이 끝나고 6학년으로 넘어간 시기에 전학을 왔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까지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사를 갔거든요. 아파트로. 근데 같은 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죠. 항상 7시 30분에 타길래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계속 짝사랑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또 웃긴 게 같은 대학 같은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미행을 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이제 말이라도 해보자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딱 제가 제대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졸업 앨범을 뒤져서 주소를 찾아내서 이제 편지를 보냈었죠. 편지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고백이었어요. 나랑 뭐 사귀자 뭐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너를 좋아했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고백이었던 거죠.
아까 제가 강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게 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친구한테 말도 못 해보면은 분명히 내가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내용도 그거였어. 그냥 내가 너를 좋아했다라는 식으로만 말을 했죠. 그래서 답장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 인터뷰 때그 아까 그 연애 편지를 되게 잘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얘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친구는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대필 연애 편지를 몇 번 써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멘트로 현혹되는 여자는 없어요,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갑자기 넘어오거나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인터뷰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상의를 하고 제가 이제 그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멘트는 떠오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렇게 제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오시면은 같이 공유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뻘짓을 또 적어주셨는데 이 뻘짓들은 이제 많이 다 하신 거잖아요. 축구 대회 우승해 보기를 빼고는. 그럼 앞으로도 해보고 싶으신 뻘짓은 없으신가요? 많죠. 예,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꽂혀 있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주간지 기자다 보니까 이 잡지라는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무역 전문지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저만의 또 이런 개인 1인 잡지를 또 한번 독립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부성 그런 여러분들 같은 또래를 대상으로 한 꿈과 관련된 그런 잡지를 만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고한창기 선생님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잡지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세로 쓰기 그런 잡지만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가로 쓰기 편지. 지금 우리가 다 가로로 보잖아요. 네. 그걸 처음 도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는데 작은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을 듣고 되게 뭔가 찌릿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한창기 선생님처럼 안 되겠지만 좀 비슷하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좀 지금 이 강연 분야랑 좀 다른 건데요. 제가 프로필에서 뭐 단편 영화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방송반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방송제를 막 개최해서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영감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적도 있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받은 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인데 이 영화, 영상이란 것도 정말 효과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근데 하고는 싶고 그래서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냥 후배들, 친구들, 선배들 꼬셔서 그냥 제가 시나리오, 편집, 촬영 전부 다 혼자 하고 이제 배우들만 섭외를 해서 이제 그냥 20분, 25분짜리 짧은 영화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이제 제목이 지우개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6개. 그 시기에 필요한 그 또래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6개가 친구, 열정, 사랑, 꿈,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챕터에 맞게 각각 배우가 나와서 이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제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추억을 위해서라고 한 걸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그걸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거의 공부를 못하다시피 하고 그냥 그거 시나리오 쓰느라고 그거에만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1월에 그 무역인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과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선후배들 한 1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행사인데 그때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상영을 했죠. 그때 상영을 하고 나서 이제 박수를 받고 그 영화 감독이 아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공식 기록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비공식 기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공식 기록을 사회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연 마지막 때 비슷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인생은 그 비공식적인 것들과 공식적인 것들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비공식적인 것들 아예 뒤로 제껴놓고 공식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비율을 조금만 조정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비율을 늘려나가자. 결국에는 이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공식적인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무역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길이 있다면은 그게 아까 장애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애물인 거죠. 말 그대로 내가 그걸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관문 내가 정말 그걸 간절히 원하면은 공식적인 것들도 비공식적인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즐기면서 하면은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 3학년 졸업을 하고 휴학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비동사도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1형식, 2형식, 5형식 다 아시잖아요. 뭐 영어 단어도 많이 알고 저는 영어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영어 비동사도 정말 몰랐었는데 4개월, 5개월 정말 집에서 독방처럼 갇혀서 공부만 했어요. 영어 공부만, 토익 공부만, 교과서만 팠는데 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3년 전에 봤던 점수가 890점이었는데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 4달, 5달 하니까 비슷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내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급증인 것 같아요. 음.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옷가게를 가면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걸쳐보고 나서 좀 이따 올게요. 둘러보고 올게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처음 들어간 가게 가서 옷 바로 사버리지 말고 여러 개 입어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이 가게도 가보고 1층, 2층, 3층, 4층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다 돌아보고 와도 옷 안 팔리거든요. 아직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옷을 입어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유가. 네. 한 번 더 둘러보고 온다는 마음으로.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장 질문 받아볼게요. 저도 기자를 꿈꾸고 있는 한 청소년인데요.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소위 비공식 기록, 소위 뻘짓 같은 그런 거를 저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그 기자라는 거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주로 많은 사람들도 꿈꾸고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공식적인 기록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비공식 기록을 쌓을 때도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좀 좀 조급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균형을 맞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균형은 결국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공식을 10으로 두고 공식을 90으로 두던지 아니면은 공식을 10으로 두고 비공식을 90으로 두던지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이 비공식적인 것들을만 치우치면은 나중에 진짜 이제 공식적인 것들을 해야 될 때는 그걸 또 못하게 되는 순간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게. 일단은 절대 이 비공식적인 것들은 뒤로 제쳐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안고 같이 가야 되고 인생이 그거의 합이니까 그 비율을 조정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분. 맨날 엄마가 제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걸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맨날 일만 벌려놓고 수습을 똑바로 못한다고 욕이나 먹고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어떻게 보여야지 공식적인 거랑 비공식적인 거를 잘 조절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자식들한테 간섭을 많이 하시잖아요. 간섭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공부인데 그런 걸 강요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그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식들한테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 우리 세대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는 공부에 되게 목말라 하셨던 세대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으로 못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리고 여건이 지금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안심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뻘짓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뻘짓을 그냥 대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뻘짓이란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하는 뻘짓은 뻘짓이 아니에요. 나이 먹고 정말 그럴 때 뻘짓하면 정말 뻘짓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나이는 뻘짓이 아니니까 그거를 뭔가를 감추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대화를 자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드리지 못했지만 뭔가 더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강연이 끝난 후에 멘토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정영선 멘토님과 헤어질 시간이네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정영선 멘토님과 함께 이런 재밌는 강의, 멋진 강의, 그리고 정영선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일화들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일을 내가 계속 해 나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비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되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멘토님들께도 질문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되고 나비효과 홈페이지에 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달 6월 달에 나비효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 MC 김은섭 MC 김미루였습니다. 열심히 강연해주신 멘토님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들어주신 청소년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